자, 보시면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게 열역학에 해당되는 열에 대한 얘기인데 차분차분 중학교 2학년에 배웠던 내용부터 쭉 끌고 갈 거니까 됐죠?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열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열이 뭐야? 에너지. 열은 에너지죠. 됐죠? 열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열의 원래 이름이 있다. 이 열의 원래 이름이 열 에너지를 줄여서 너네들은 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그랬게? 열 에너지랑 똑같은 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열량이라고. 우리가 했던 열량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이다 이거죠. 그럼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열은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그거 아니에요? 그걸 온도입니다. 일체가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 이거는 열이 아니고 온도라는 겁니다. 물체가 얼마나 차고 뜨거운지를, 그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하지 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건 온도입니다. 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하고 온도는 대단히 달라요. 그럼 물체가 얼마나 차고 뜨겁냐? 그 온도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쓰는 온도 체계에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온도 체계가 있어요. 이 섭씨 온도는 스몰 p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단위는 도시 씁니다. 근데 미국 놈들이 쓰는 화씨 온도라는 것도 있죠. 이건 F라고 쓰고 단위는 도F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학 수업해야 될 때 쓰는 온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절대 온도라는 거고요. 절대 온도는 대문자 라지티로 쓰고요. 단위는 켈빈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세 가지의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 중에서요, 이 온도 체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쓴 거잖아요. 그럼 만들 때 뭔가 기준을 잡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든 기준이 뭐냐면, 이 온도 체계를 만든 기준은 물의 상태 변화예요. 물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들이야.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막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끓기 시작하겠지. 그 끓기 시작하는 뜨거운 정도를 물의 끓는 점이라고 해서, 섭씨는 그 끓는 순간의 온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고요. 화씨에서는 그 끓는 순간의 온도를 212도F로 표현했단 말이야. 똑같은 뜨거운 순간인데 그걸 표현하는 온도가 어떤 애는 100, 어떤 애는 212도F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꾸로요. 물의 온도를 막 낮추다 보면 물이 얼기 시작해. 그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의 어는 점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 차가운 물이 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섭씨에서는 이거를 0도씨로 표현한 거고, 화씨에서는 이거를 32도F로 표현하게 돼. 네네네, 되게 신기한 숫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를 섭씨에서는 몇 등분? 100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의 온도 간격을 섭씨의 1도 간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화씨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의 그 온도 차이, 똑같은 온도 차이를 180등분으로 나눠. 그중 하나를 1도F로 나타낸 거니까 됐어. 섭씨 온도에 비해서 화씨 온도가 5분의 9배 훨씬 더 세분되어 있어. 알겠어? 이렇게 되어 있는 온도 체계야. 훨씬 더 누군 간격이, 섭씨 온도에 비해 화씨 온도가 누군 간격이 훨씬 더 조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인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써야 되는 이 절대 온도는요, 물의 상태 변화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물질이 차가운 이유는 뭘까? 여기 있는 입자들이 운동을 적게 해서 지네들끼리 충돌을 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체의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열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뜨거운 물질은 그 안에 있는 입자가 활발히 움직여서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열을 발생시킨 거야. 그러니 차고 뜨거운 정도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입자의 뭡니까?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얼마나 움직여? 됐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라는 거라서 우리는 절대 온도를 보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막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섭씨 온도에서 10도일 때 물체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20도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면 10도일 때보다 20도일 때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지니 섭씨 온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절대 온도는 10켈빈 속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20켈빈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2배 커요. 알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요, 온도만 보면 온도 에너지가 몇 배 더 크네, 이게 눈으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학에서 쓰는 온도의 체계는 절대 온도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 온도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나온 개념이 뭘까?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모든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 몇 가지? 열. 네, 2가지요. 뭐 있어요? 압력과 네, 압력과 부피, 온도.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 압력과 열. 온도입니다. 됐어, 열. 됐어.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건 압력과 열인데요. 됐어? 네. 그 중에서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를 보면,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를 보면, 섭씨일 때 기체는 부피가 있다 없다? 섭씨 0도일 때 있다. 기체는 부피가 있니 없니? 있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하 1도에도 밖에 나가면 공기가 있으니까 숨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기체의 부피는 뭐 해질까요? 커지죠. 자,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샤를 법칙이에요. 됐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온도가 열기구. 높아졌더니 부피가 커졌어요. 열기구. 됐어? 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부피가 커지는 거. 이게 샤를 법칙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가볼래요?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러면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 기체도 부피가 어떤 순간이 나오겠니? 영. 0인 순간이 만들어질 거야. 그 0인 순간을 계산해보면 이게 섭씨 몇 도에서 0이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73.1로 273도에서 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73도라고 하는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온도와 부피가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순간의 온도를 기준 온도로 다시 만들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0켈빈입니다. 됐어? 이게 바로 절대 온도의 기준 0켈빈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절대 온도로 내가 바꾸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들 절대 온도를 라지트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정확하게 절대 온도 됩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물의 어느 점이 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0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시면 절대 온도 상으로는 273켈빈에 해당되는 온도다. 물에 끓는 점 100도는요. 네, 보시면 373켈빈으로 바꿀 수 있는 온도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이 얼어서 끓을 때까지의 온도 간격을 보면 얘 또한 얼마입니까? 100등분이에요. 그러니 섭씨 온도에서의 1도 간격이나 절대 온도에서 1켈빈 간격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10도 온도가 증가했어. 그러면 절대 온도로도 10켈빈 증가했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1도 간격의 크기가 같습니다. 얘가 섭씨 온도의 1도 간격이 절대 온도에서의 1켈빈 간격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값이에요.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할 겁니다. 모든 계산은 다 절대 온도로 할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섭씨 온도가 뭐냐면 27도입니다. 27도 몇 켈빈? 몇 켈빈? 300켈빈. 알겠어? 그래서 자주 보는 숫자입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고 뜨거운 정도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게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한 건 온도입니다. 온도. 그 온도를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됐죠?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물체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실제로 이런 식으로요. 수조에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 하나는 20도의 찬물이 들어있다고 치자.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켰어요. 그럼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열편호가. 네.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뭐한다? 이동한다.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동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할까요? 뜨거운 쪽에서 그렇죠. 차가운 쪽.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일방적으로만 열이 이동하지 거꾸로 열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반드시 열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동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이동하는 방향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언제까지 이동합니까? 열평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동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열평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의 온도 변화를 보면 당연히 80도의 물체는 열을 주니까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20도의 물체는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어느 적정선에서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열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만 열은 이동한다.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합니까? 열량. 그게 바로 열량, 열에너지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열에너지라는 열량이 뭡니까? 라고 하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그래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 열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량이라는 단어는 주로 화학 시간에 쓰는 거고요. 물리 시간에는 주로 열에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죠? 그래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또는 열에너지라고 한다. 됐어? 그럼 얼마만큼 이동했는데요? 얼마만큼 이동해서 열평형이 됐는데요? 라고 하는 이동한 열에너지 열량 구하는 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열량 구하는 식 불러. Q는 CMG. 네, C암탑. C암탑. 아, 그로 저희는 외우죠. C암탑 또는 C매트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한 열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C암탁입니다. C가 뭘까? 비열. 비열입니다. M은요? 질량. 질량이고요. 온도 변화. 네, 델타 T가 바로 온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할 때는 C암탁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요. 고온의 물질이 잃은 열량이 많을까요?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량이 많을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같겠죠. 내가 100을 주면 저 사람이 100을 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열평형이 되는 온도를 구할 때는요. 고온의 물질이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량이 같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요. 80도의 고온의 물질이 200g 있다고 치자. 네. 20도의 저온의 물질이 100g 있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열평형 되는 온도가 몇 도야? 이거 할 건데요. 그 중에서 물의 비율이 얼마죠? 1. 1입니다. 됐어. 1 곱하기 고온의 물질의 질량이 200g 곱하기 온도 변화가 80도에서 T도를 빼면 온도 변화량이 나오죠. 됐죠? 저온의 물질도요. 물이니까 1입니다. 질량은 100g이라고 했고요. 온도 변화를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온도 변화량이 나오니까 T 빼기 20으로 가셔야 됩니다. 20에서 T 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날리고 계산할게요. 160-2T는 T-20이야. 그래서 3T는 180이라 T는 얼마? 60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가 열평형 되는 온도는 20과 80의 정가운데요. 이거 아니고요. 물질의 질량이 다르니까
얘 60이라는 온도에서 열사격 됐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열 표현되는 온도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 줬는지를 궁금해요. 그럼 여기다 6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고온의 물질이 이른 열량이 나오잖아요. 얼마? 4,000입니다. 그러면 이 열량의 단위가 뭡니까? 원래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아니면 칼로리죠. 그러면 제가 구한 얘는 킬로칼로리일까요? 칼로리일까요? 칼로리.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질량 단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량 단위가 그람이잖아요. 그러면 열량 단위는 칼로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량을 그람이 아니고 킬로그램으로 넣었다면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4,000칼로리니까 다시 말해서 4kcal의 열량을 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인데 에너지의 단위는 뭐예요? 줄이잖아요. 그럼 저 4kcal는 몇 줄이에요? 4점. 라고 하는 1kcal의 열량이 몇 줄의 1과 같은지를 실험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뉴턴? 누굴까요? 뉴턴? 써있잖아요. 아일린. 줄 새끼야, 줄. 아.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울여서 1과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해준 거야. 됐어. 1kcal가 몇 줄인지를 알아내는 실험을 줄이했습니다. 물수 내용으로 살짝 갔다 오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몇 킬로칼로리가 몇 줄인지 알아냈습니까? 되게 간단해요. 태워요. 자, 물통 속에다가요. 물통 속에다가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꽂고요. 그 막대기에 무거운 추 하나를 매갑니다. 네. 그러면 이 추를 통 하고 건드리면 얘가 여기서 요만큼 H만큼 낙하하면서 무슨 에너지 감소? 위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운동. 안에 있는 프로펠러의 운동 에너지를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저 프로펠러 날개가 막 돌아가면서 누구랑 부딪힐까요? 물. 저 안에 있는 물이랑 부딪혀서 물한테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12도로 상승했어요 라고 하는, 됐죠? 네, 온도를 증가시키는 열량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물이 받은 열량은 같겠구나 이거죠. 그러면 물이 받은 열량은 얼마야? 온도는 2도 올라갔네. 물이니까 비열은 1이네. 이 안에 있는 물의 질량은 100g이네. 이걸로 계산한 거야. 취한 시멘트. 그래서 100줄만큼의 100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했네. 근데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지? MGH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200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아하. 200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100칼로리의 열량을 만들었다면 2줄이 1칼로리네. 이런 식으로. 됐어? 해놓은 거죠. 자,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이 줄이 알아낸 건 1kcal의 열량은 얼마랑 같다? 4,200줄의 1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1칼로리의 열량이 얼마랑 같습니까? 4.2줄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됐어? 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열의 일당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불렀대요. 열의 일당량. 그래서 1칼로리의 열량이 1kcal의 열량이 4,200줄의 에너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계산하시고 나서 거기다가 4,200을 곱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되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실제로 비열 단위는 뭐니? 작년에 면접에서 나왔어요. 그럼 비열 단위가 뭡니까? 잠깐만. 단위는요, 만드시면 돼요. 킬로칼로리 퍼. 시멘트잖아요.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C는 뭡니까? M 델타 T분의 Q가 비열 단위예요. 그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 퍼. C이죠. 아, 그 다음에 뭡니까?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단위가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거예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요 열량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에너지. 에너지로 계산할 거니까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줄로 바꿔서 계산할 거죠.
비열 단위가 그래서 물리에서는 줄/kg 도시입니다. 줄/kg 도시입니다. 그러면 물의 비열이 1이 아니겠죠? 네. 칼로리를 줄로 바꿨으니까 얼마? 4,200입니다. 됐어. 그래서 물의 비율이 갑자기 왜 4,200으로 나와요? 단위가 달랐어요. 알겠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꼬매가 여기에서 이 그림 잠깐 보고 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잃은 열량이 얼마고 얻은 열량이 얼마고 열평이 되는 온도가 얼마인지도 알았어. 근데요.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열평이 될 때까지 온도 변화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직선. 안 되니까 안 되지 않을까? 그래.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열 에너지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직선일 수 없어요. 곡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x축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보세요. 1분 간격으로 이동한 열의 양을 본다. 그래서 1분 간격으로 자른다 라는 느낌으로 잘라보시면 처음에는 어떠냐면 처음에는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얘의 온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정도로 열이 이동했다 이 뜻입니다. 이만큼의 열이 이동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열평형이 되기 직전에 1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을 보면 1분 동안 요만큼의 온도가 이만큼의 온도가 될 정도로 요거밖에 열이 이동 안 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이 매 순간 간이 다르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 그래프가 안 나와요. 곡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동하는 열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열평이 될 때까지 보면 그러면 처음에는 열이 많이 이동했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연결한 이 화살표 길이가 매 순간 이동하는 열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 순간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매 순간 이동하는 열의 양은 뭐가 결정할까? 아까 얘기했는데 온도 차이. 두 물질의 온도 차이. 열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러면 이 열을 미는 원동력은 뭐냐면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차가 크면 세게 밀어서 열이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는데 온도차가 별로 없으면 미는 힘이 약해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열의 양은 줄고요. 그러면 온도차가 없으면 아예 못 밀죠. 그래서 열이 이동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동하는 열의 양은요 온도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같은 시간이라도 온도차가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은 많이 이동한다. 알겠습니까? 이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한다. 열 에너지라고 하더라. 됐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구할 때 우리는 C 암착 그래서 C라고 하는 비열 쓰는데요. 비열이 뭐야? 비열 어떤 물질을 킬로그램을 1도씩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요 똘똘하네요.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어요.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비열이거든요.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물질을 다 1kg씩 가져다가 1도 높이는데 누가 더 열이 많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필요한 열을 우리는 비열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물질 중에서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도 1kg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모래라고 하는 물질도 1kg 가져다가 얘네들은 1도 높일 건데 물은 20도였어요. 그래서 21도가 될 때까지 1도 높이면 되겠죠. 모래는 10도였어요. 그러면 11도가 될 때까지 1도 높이면 되겠죠. 그랬더니 물은 20도에서 21도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열의 양이 100이라면 얘는 비열이 100인 거야. 됐어? 네. 모래는요. 10도에서 11도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열의 양이 20이라면 모래의 비열은 20인 거죠. 되겠어? 어떤 온도든 그 온도에서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비열이니까 이건데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게 만약에 비열이라면 얘네들한테 똑같은 열을 가할게요. 제가 100. 그럼 물의 온도는 몇 도 올라가요? 1도 1도밖에 안 올라가요. 100도 쓰니까. 모래는요? 5도 5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팍팍 바뀐다는 겁니다. 됐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는 잘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물이요. 물은 비열이 커요. 큰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무려 70% 가까이 차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온 유지. 그렇죠. 우리 몸에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급격히 나도 우리 체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들의 몸이 대부분 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열이 다른 물질들이 인근에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해안가. 요번에 중학교 3학년 1단원 시험 범위. 지구과학이에요. 기후분들. 자, 이렇게 바다 위에 해가 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태양에서 열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 어느 쪽으로 열이 더 많이 갑니까? 열은 똑같이 110 가겠죠. 됐죠? 근데 누구의 온도가 잘 변합니까? 육지요. 네, 육지가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됐죠? 그래서 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얘 온도는 20도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똑같은 낮인데 온도 차이가 급격히 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은 열평형 때문에 모래의 온도가 40도면 모래와 접촉되어 있는 공기의 온도도 40도의 공기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돼요. 네. 물과 접촉되어 있는 건 공기도 20도로 차가운 공기를 만드니 같은 기체들의 온도 차이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뭐한다? 가벼우니까 아, 위로. 상승하죠. 네.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뭐합니까? 네. 하강하다 보면 얘는 아래쪽에 공기들이 자꾸 쌓이니까 100개가 있어. 네. 얘는 밑에 있는 공기가 다 올라가니까 공기가 2개 남았어. 그럼 공기의 양이 불균등해지죠. 이런 거를 우리는 우주에서는 견디지 못해요. 뭔가 차이가 있어. 같아지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내야죠.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많은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십시오. 바람이라고. 바람을 맞으면 시원하니 뜨겁니? 시원. 왜? 바람은 항상 저온에 있는 공기가 고온 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렇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걸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해풍. 네. 바다에서 시작했다 바다 해자 써서 해풍이 불죠.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빨리 올라간 애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모래의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지는데 물의 온도는 18도야. 그러면 얘가 더 차갑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밤에 부는 바람은 뭡니까? 육지에서 부는 바람 육풍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우리가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을 해 육풍이 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근데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새끼가 문과 새끼야. 왜요? 그래서 걔가 탈출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과 새끼야. 아 그럼 그 밤에 나왔겠지. 뗏목을 만들어서 언제 나왔어요, 정상이? 아 밤에 나왔어. 밤에 나왔어야죠, 육풍 타고. 근데 그 새끼 책 읽어보세요. 맨날 아침에 껴나와요. 못 나온다고. 됐어? 해풍이 이렇게 부는데 뗏목 타고 여기로 어떻게 나와? 그래서 이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인도에서 탈출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우리는 밤에 육풍 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밤하늘 그렇지. 보면서 시 그렇지. 하나 지을 때 우리는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해안가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면 낮과 똑같은 계절이 여름이겠죠. 그러면 한여름은 바다가 시원하고 육지가 뭐합니까?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한여름에 이렇게 불겠죠. 네. 그러면 너네는 동서남북 읽을 수 있냐? 이거 무슨 풍이냐? 서부. 남풍. 남동풍. 어? 뭡니까? 남풍. 남동풍에서 아 부는 쪽에서 하는 건가 바람이? 남풍. 남동풍이 남동풍이네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죠. 아하. 겨울철에는 거꾸로 이렇게 불죠.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는 계절풍도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바람. 이해하겠니? 이해하겠니?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열이라는 게 불균등한 온도 차이를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바람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열이 이동한다면서요? 네. 이동 방법. 그러게요. 바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중2 때 배웠습니다. 아 전도, 전도, 대류, 대류, 복사. 대류, 복사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열은요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하는데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열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전도일 거고요. 또 하나는 대류고 마지막 하나가 복사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전도라는 형태는 주로 고체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양초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놔요. 그러면 여기를 뜨겁게 달구면 여기서 열받은 입자가 그래서 열을 갖게 되겠죠. 네. 자 그럼 내가 반대편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는 안 뜨겁니? 네. 일단 아직은 아니요. 안 뜨거. 뜨거워지죠.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지죠. 열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열이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입자가 자, 전달해줘. 네,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여기까지 뛰어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대류죠. 그렇죠. 이렇게 열을 받은 입자가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직접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받은 입자는 운동이 활발해지죠. 네.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 옆에 있는 열을 받지 않는 입자를 툭툭 치면서 열을 줘요. 그래서 열을 전달합니다. 짬빼기. 그러면 얘가 열을 받죠. 그러면 또 옆을 툭툭 쳐서 그 열을 또 전달해오는 방법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됐죠?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가 진동을 통해서 열을 옆으로 전달해주는 형태로 열을 이동시키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고체인데 얘는 철이야, 얘는 유리막대야. 똑같은 곳을 만지고 있어. 전달되는 속도가 같니 다르니? 달라요. 그걸 열 전도율이라고 해요.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은 누가 큽니까? 철이. 반드시 금속 물질의 열 전도율이 비금속 물질의 열 전도율보다 큽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금속에서 열이 전달되어 오는 속도가 비금속에서 열이 전달되어 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대요. 됐죠? 이걸 열 전도율이라고 한다. 그럼 정말 빠르다는 걸 내가 실험해야죠. 그쵸. 우리 자수 써야 되잖아요. 아 그쵸. 아 이거 너무 그러면 쓰러져요. 열 전도율이요. 물질마다 다 다르다는 거 눈으로 확인해봐야 돼. 그쵸. 어떻게 확인할까? 이제 선생님이- 양초를 맞아요. 나무 교과서에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양초 촌농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쑤시개를 이렇게 세웁니다. 별이. 자, 양초 촌농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거기다 이쑤시개를 이렇게 세우시면 똑같은 위치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열이 전달되어 오면 촌농이 녹으면서 이쑤시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쑤시개가 떨어지는 속도를 통해서 물질마다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네.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야? 여기서부터가 과학 자료 수준입니다. 왜 달라? 라고 하는 구조적 특징들을 찾아가셔야 되죠. 왜 금속은 빨라? 왜 비금속은 잘 못 움직여? 여기서부터 좀 아시면 되겠죠. 그게 주기율부상에는 어떤 규칙성을 가져? 이런 것도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실험은 더럽게 간단합니다. 실험은 더럽게 간단하고 그걸로 끌고 가는 내용들은 대단히 격조 있게 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실험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핵심만 딱 보이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류를 보시면요. 대류는요. 액체나 기체라고 하는 애를 싸잡아 뭐라 그럽니까? 유체. 유체. 유체 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가 주로 대류입니다. 주로 대류입니다. 됐어? 네. 액체라고 해서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액체들끼리도 툭툭툭툭 치면서 열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제일과 좀 유체에서는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컵이 있는데 꼬매나 이렇게 네. 물이 들어있는데 냄비가 있는데 내가 한쪽만 가열해. 어머 큰일 났다. 여기만 뜨거워지겠다. 병신이죠. 그럼 선생님 여기만 열을 줬는데 어떻게 다 뜨거워져요? 그게 바로 대류 때문인데. 그 대류를 얘기해요. 대류가 왜 이제 다 뜨거워질까?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자, 왜 위로 올라갈까? 얘가 이제 뜨거우면 부피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실제로 얘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활발해지면 됐어. 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집니까? 넓어져요. 멀어집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입자의 개수는 4개 그대로 일정하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총 질량은 4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그 4개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네. 됐어? 그럼 부피는 증가하고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 뭐해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밀도가 작아지면 물질은 뭐합니까? 떠요. 그래서 떠요. 뜨거운 물질이 뜬다고요. 떠요. 그러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 그냥 비가 나도 아니죠. 찬물질이 내려와서 물질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온 찬물질은 다시 열을 받으니까 뜨거워져서 또 올라가죠. 그럼 네. 찬물질이 다시 태워지죠. 그래서 이게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류는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형태. 알겠어? 전달해주는 게 아니고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는 대류라고 한다. 되겠니? 자, 복사는 뭘까? 복사 이제 열이 에너지 자체가 이제 자기 네. 스스로 아무 도움 받지 태양에서 않고 지구까지 태양 열이 와야죠. 그렇죠 와야죠. 올 때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비공간입니다. 진공.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열이 어떻게 올까? 액체도 없고 고체도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방으로 옵니다.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뭐라 그러다?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와요. 그래서 이름이 태양 복사 에너지. 에너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 복사가 열을 전달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대류전도 복사가 열을 이동하는 형태인데요. 우주에 가면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가면. 전도랑 대류를 쓸 수 없어요. 네? 뭘 쓸 수 없냐면 전둘다 우주에 가면 대류라는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왜 왜요? 없어요? 입자수가 적은 네. 실제로요. 우주에 가도 여기 고체를 뜨겁게 달구면 열이 전달됩니다. 철사 가지고 불꽃에다 갖다 대면 반대쪽이 뜨거워져요. 전도는 일어나요. 아, 근데 대류가 안 일어나요. 아 그렇군요. 왜 안 일어나냐면 왜 안 일어나냐면 꼬맹아 가벼운 건 올라가요. 그죠? 네. 무거운 건 가라앉아요. 네. 그럼 가볍다 무겁다가 뭘 얘기하는 거야? 질량. 무게. 이죠. 네. 그 무게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중력. 중력. 예스. 우주에 가면 중력이 잘못하냐? 잘 안 안 하죠. 해요. 그래서 얘는 뜨거운 이 아이는 계속 여기에만 있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면 이 대류라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중력이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주에서 뭐 신기해.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떠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중력이 만드는 거야. 중력이. 야 뉴턴이 신이었어. 야 대단. 중력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면 신기한 거 알아? 네. 우리요 기름 넣고 물 넣으면 어떻게 되니? 떠요 기름. 터져요. 뭔 개소리. 물이 가라앉죠. 그죠? 물의 밀도가 기름보다 크니까. 근데 우주에 가서요 기름 넣고 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섞여요? 섞이지 않지. 안 섞이고 떠 있어요. 우주에 가면요 넣는 순서대로 침이 생겨요. 아 기름을 넣고 물을 넣으면 그냥 물이 위에 있어요. 안 내려와요. 중력이 없어서 무거운 애가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럼 오래 기다리면 저기다 뛰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럼 저기다 수은 넣으면 수은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순서대로 오. 넣은 순서대로가 침인 거야. 헉, 섞이진 않아요? 억지로 섞으면서. 원래도 안 섞여. 섞고 안 섞이는 건 중력 때문이 아니고 극성 때문이죠. 나중에 확실하게 볼 거예요. 기름은 무극성이고요. 물은 극성이라서 불의 성질이 달라요. 절대 안 섞여요. 그래서 물과 기름을 우주에 가서 동시에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구우면 반반. 섞이지는 않으니까. 섞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기름끼리 물끼리 아 이런 식으로요. 됐어? 덩어리입니다. 물리입니다. 기름끼리 물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섞이지는 않습니다. 극성과 무극성, 중력과 무관한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다. 됐죠? 이런 것들이 상산에서 나온 성질이라. 네 어디서요? 상산고등학교. 아 홍성대. 홍성대시. 영성대시.
정말 정석책을 주더라고요. 상상고 가면 입학 선물로 정석책을 줘요. 무료로 주나요? 홍성대 사인되어 있는 정석책을 사인이요? 주더라고요.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 아직? 홍성대 죽지 않았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요. 네? 자필 서명되어 있는 책이 인쇄돼서 아. 준다고요. 아 그 홍성대 집안에서 하고 있는 게 상상부잖아요. 그쵸. 음. 돈 엄청 벌었겠네. 학교도 차이고. 거기 가면 비단 붕어가 있는데 한 마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애들이 죽이면 상상고 어떻게 돼요? 안에 거기에 이제 몇마 있어? 있어요. 몇마. 죽이면 어떻게 돼요? 네 문값보다 비싸요. 네 신장 하나 팔면 그런 돼. 게 학교 그 와. 거기에 있어요. 돈은 요새 그런 애들 막 살아서 맨 처음에 가서 막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 예쁘더라고. 자,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전도대류 북사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열을 받은 물질들한테는 어떤 일이 발생하니? 팽창하죠. 팽창하죠. 그래서 팽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제 입자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이제 입자가 커진다. 입자 수가 많아진다. 그럼 왜 커지니? 간격.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커지는 걸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네. 열을 받아서 길이가 길어졌어요. 길이 팽창. 열을 받아서 부피가 커졌어요. 부피 팽창.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길이 팽창. 그래서 물질마다 팽창되는 율이 정해져 있어요. 팽창률. 길이가 팽창하는 정도를 길이 팽창률, 그걸 선팽창률이라고 합니다. 부피 팽창은 부피 팽창률. 이거 물질의 특성입니다. 비열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다 얘기해봐 라고 하면 중학교 것만 배운 친구들은요.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여기까지 얘기하죠. 비열. 됐어? 겉보기 성질. 하지만 우리 이제 더 얘기할 수 있죠. 비열. 비열 배우지 않아요? 예, 비열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또 열 전도율, 예. 열 팽창률. 그 길이 팽창. 알겠어? 그 다음에 나중에 전기 배우면 아시겠지만 비저항이라는 거. 이런 것들 저항. 저항의 표준값. 물질마다의 표준값. 이런 것들이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라서 그런 것들 얘기를 다 할 수 있으셔야 선행이 이 아이가 됐구나가 느껴지겠죠. 그죠? 물질의 특성 얘기해봐. 그랬더니 맛이요, 냄새요, 색깔이요. 네. 지금 막 초등을 졸업했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받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늘어나는 열팽창이 일어날 거다. 그 열팽창은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기체. 네, 기체에서의 열팽창이 가장 눈에 잘 보입니다. 이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열기구예요. 맞죠? 자,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건 뭘까요? 온도계요. 이게 액체 온도예요. 온도계 속에 들어있는 수의 양은 똑같은데 온도에 따라 열팽창률 때문에 얘가 올라오는 거죠, 수. 되겠어? 네.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뭘까요? 바이메탄. 네, 이게 바로 아. 온도 조절 장치. 됐어? 그래서 열 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이 이렇게 있어요. A, B. 근데 열 팽창률은 B가 더 커요. 제가 여기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아래쪽으로 해요. 아래쪽으로 휘어요? 위쪽으로 휘어요? 아래쪽. 위쪽으로 휘죠. 왜요? 얘가 내가 이렇게 위쪽으로 휩니다. 아 냉각시켰어요. 누가요? 제가요. 전 가열시켰는데요. 제가 더 자, 세게 했어요. 그랬을 때요. 뜨겁게 했을 때 열팽창률이 큰 애가 더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늘어났다면 얘는 이렇게 늘어난 거죠. 아 그렇죠.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긴 애가 더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됐어? 그래서 열팽창률이 큰 애를 가열하면 이 모습이야. 냉각하면 거꾸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데 바이메탈이라는 게 온도 조절 장치인 거 아시죠? 네. 근데 다리미에는 온도를 여러 단계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실크 스카프 같은 걸 다릴 때는 한 3, 40도의 온도로 다리면 돼요. 근데 면티 같은 건 180도 온도로 다립니다. 스위치별로 다르긴. 아. 그러면 어떤
어떻게 온도 조절을 여러 단계로 할 수 있을까요? 스위치마다 바이메탈. 그 회로를 이제 한 5개를 스위치마다 바이메탈을 다 따로따로. 아 네네 그럼요. 자, 과학은요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과학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도 조절을 여러 단계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 바이메탈을 바꿔요.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 잠깐. 빨리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경렬 연결하면 되죠. 아 교육 스위치를 여러 개 해야죠. 직렬? 스위치마다 바이메탈 다르게 해서 경렬 연결. 바이오메트를 여러 개 하는 게 스위치를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우리 저라고 무조건 220V 돼요. 아 그러면 경렬 연결해요. 꺾이는 전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떨 때는 30도에서 더 이상 전류가 안 흘러요. 어떨 때는 180도까지 전류가 계속 흘러야 되잖아. 스위치마다 경렬 연결해가지고 아니래잖아. 바이메탈을. 아니래잖아. 온도 조절 레벨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 전선을 당기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전선을 닿게끔 할까? 이걸 더 당겨서 전선이 여기 오게 할까? 요 길이 조절이에요. 바이메탈이 어느 부분에 닿게 할까? 재밌겠다. 바이메탈이 끝부분에 닿게 하면요. 얘는 금방 조금만 뜨거워져도 금방 뜨요. 조금만 뜨거워져도 금방 뜨죠. 그러면은 이 전선하고 바이메탈이 끊어지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게 30도. 180도는 이걸 안쪽으로 쑥 집어넣죠. 그러면은 얘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뜰 때까지 전류는 계속 흘러요. 이게 과학이죠. 단순해요. 그게 기술이죠. 그게 과학자죠. 다리미 한 번도 안 써봐서. 생각을 하시는 거야. 무슨 다림을 써봤어 이렇게? 이것만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바이메탈. 하나의 바이메탈로 여러 개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얘가 어차피 뜰 거 아니야.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기온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걸 그렇죠. 이용하면 돼요. 아, 그래서 전선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레버 돌리는 이유야. 난 또 이제 레버 돌릴 때 이제 한 5개씩 꽂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애는 A와 B를 접했다가 A와 C의 바이메탈을 만들었다가 뭐 그렇다고 하는 뭐 헛소리도 하는데요. 아까 나랑 똑같은 생각.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기술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단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지? 간단하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메탈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메탈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넛 모양의 쇳덩어리가 저 있어요. 어려웠어. 여기 가운데는 비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도넛 모양입니다. 얘 가열하면 네. 저 구멍은 커질까? 또 빠져요. 잠깐만. 맞아요. 이거 가열하면 이 안에 있는 구멍은 더 커질까 더 작을까? 커져요. 커지죠. 기억이 안 나네. 커졌었나? 겉에도 커지고 안쪽도 커지죠. 이거요. 구멍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요. 됐어요. 왜? 열팽창을 하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도 멀어져야 되니까 이 구멍도 커져야 됩니다.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면 여기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더 좁아진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지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멍은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애들은 열팽창하면 이 부피가 이렇게 커지니까 안쪽 구멍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저거 해설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어?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열이라는 열 에너지요. 네. 이 열 에너지에 규칙성이 있다는 거고 그 열을 이용해서도 열 에너지니까 그걸로도 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열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규칙성을 설명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역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열역학 법칙을 물리에서는 3가지로 정리합니다. 열역학 법칙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역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열역학 제2
연력학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서요. 사실은 연력학 제1법칙 먼저 발견, 제2법칙 발견, 그 다음에 제3법칙이 발견했는데 내용이 너무 별로야. 그래서 제3법칙으로 안 하고 제0법칙으로 한 것뿐이야. 내용 수준이 너무 낮아. 누구나 다 알아. 뭔데요? 라고 하면 연력학 제0법칙은요. A와 B의 온도가 같다? 근데 B와 C의 온도가 같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C랑 A랑 A와 C의 온도 반드시 같다. 이거 네. 됐죠? 국어에서 얘기하는 3단 논법이고요. 됐죠? 이거를 우리는 열에서는 열평형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A와 C도 열평형 상태겠네. 라고 해서 연력학 제0법칙은 열평형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누구나 알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쟤를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는 연력학 제0법칙을 별도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 고등학교에서의 가장 핵심인데 요게 골때려. 이게 문제죠. 아 연극치는 시험. 애들이 오히려 1 에너지 정리보다 여기에서 더 많이 틀려. 아이고 난 망했다. 어떡하냐. 됐어. 그래서 잘 들어봐. 근데 별거 없어. 능력이 없어. 연력학 제1법칙은요. 됐어. 열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법칙이야. 열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얘는 보존돼.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되겠어? 이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연력학 제1법칙이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것까지도 해보죠. 자,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요. 기체를 집어넣어요.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기체를 집어넣어서 여기 기체들이 앵겨 떠다니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됐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 그럼 당연히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 네. 이동한 양을 뭐라 그러니? 열량. 열량. 그래서 열량이 얼마냐면 이동한 열의 양인 열량을 Q라고 표현합니다. 100줄의 열량이 건너갔다고 치자. 아 그런 알코올 램프에서 기체 쪽으로 100줄의 열량이 이동해 갔어. 네. 됐어? 그러면 기체는 이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기체는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스스로가 열받았으니까 뜨거워지죠? 예. 뜨거워지면 운동 에너지가 뭐합니까? 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증가.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됐어?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U라고 하는데 열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얼마 썼어요? 대략 60 썼다고 치자. 그럼 40 없어졌네? 안 없어진다. 다른 거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40은 어디 갔어요? 이거죠. 이 40은 열받은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 막 움직이면 이 피스톤 뚜껑에 부딪히는 세기가 뭐해지고 세지고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져. 많아. 멋진 말. 압력이 세져. 그쵸? 아. 센 압력으로 확 밀어. 그럼 이 새끼 뭐하니? 밀리죠. 밀려 나가죠. 근데 네. 꼬맹아 잘 생각해봐. 압력이라는 게 힘이죠. 네. 다리 면적과 작용하는 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기체가 힘을 줘서 뚜껑을 밀고 나갔네? 기체 뭐했니? 부피가 크죠. 기체 뭐했니? 이랬어요. 아, 밀었어요. 그렇죠 이제.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은 기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그죠? 그러면 기체가 뚜껑을 미는 일을 했다는 얘기네? 그 일을 얼마만큼? 40만큼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 열 에너지를 주면 그걸 받은 애들이 자기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과 그 열받은 애들이 일하는데 에너지를 나눠 쓰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됐어? 자,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열량만큼 기체 스스로의 에너지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기체가 일하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총량은 변화가 없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다. 열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법칙이다. 납득하냐? 납득하냐? 네. 네. 자,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요 안에 있는 기체는요.
일반적인 실제 기체가 아니고 우리가 시험지상에서 보는 이상기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해볼게요. 이상기체에서 이상적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와 뭐가 다를까? 엄청 다릅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상기체밖에 안 배우는데 기체들이요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 기체가 100m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100m는 기체들의 뭐의 크기일까? 부피의 크기. 힘. 기체들의 부딪히는 입자의 크기일까? 아니요. 기체와 부딪히는 기체 횟수? 사이의 거리죠. 예? 입자 사이의 거리죠. 기체들의 부피는 사실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다가 더하기 입자의 크기야. 맞아?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를 떼서 그 전체 부피는 사실은 입자 간의 거리와 입자의 크기죠. 이게 합해져서 전체 부피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전체 부피의 얼마? 99.99999%가 입자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생기는 부피는 얼마일까? 0.000001 이 정도야. 0%. 맞아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의 기여도가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0%에 가까우니까 나는 기체의 크기는 고려 안 할래. 그러면 크기가 그냥 없다고 칠래. 예. 그러면 크기가 없는 새끼가 질량은 있어? 없네. 그럼 크기도 질량도 없으니까 수소기체, 산소기체 구별이 될까? 안 되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종류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네. 샤브로치.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압력과 부피는 무조건 모든 기체가 반비례하고 온도에 따라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들의 부피의 기여도가 그 기체 한 개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크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기체를 똑같이 본다. 동일시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간단한 수소 기체가 100개 들어가? 그럼 더럽게 무거운 이산화탄소 기체도 똑같이 100개밖에 안 들어가.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게 이상기체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크기가 없어서 질량도 없어? 질량이 없는 새끼니까 무게가 생기냐? 안 생기죠. 무게가 없는데 위치 에너지가 생기냐? 안 생기죠. 그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질량이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길 수 없죠. 그럼 질량이 없으면 많이 없다고 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충돌을 해도 에너지 손실이 없는 충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그런 충돌을 해. 마찰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체들이요 위치 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으면 기체의 총 에너지는 뭐예요? 저 운동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기체는요 위치 에너지 있죠. 질량이 있으니까. 에너지. 됐어. 그리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체들은요 내부 에너지를 그냥 운동 에너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쓰는 건 이상 기체니까. 이상한 기체라는 뜻이야. 스트레인지한. 병신이란 뜻이지. 병신 기체 이런 거죠. 난또 그죠? 나한테 하는 줄 알았어. 자, 맞나? 그래서 이러한 이상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사실은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는 미세한 차이밖에 없어요. 그쵸. 질량이 0.1. 네네네. 미세한 차이라서 그러면 그 미세한 차이가 가장 없는 상태가 언제냐? 압력은 최대한 낮을 낮을 때, 온도는 최대한 높을 때, 이때가 그냥 기체 자체가 이상기체스러워요. 알겠어? 거리와 거리를 멀리 하면 되니까. 그쵸?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기체가 아닌, 그럼 현실은 이상기체와는 약간 다르겠죠? 그걸 이제 보정합니다. 그래서 보정상수라는 거 확실히 배웁니다. 했어요. 했어요? 특강 때 했어요. 그 얘기군요. 그래서 이상기체를 실제 기체화시키기 위한 상수가 됐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연력학을 배워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기체야. 이러한 이상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네 알아. 기체들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은 부피의 변화가 쉽다라는 거죠.
다른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부피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아까 얘기했어. 바로 뭐라고? 열과 압력. 압력과 열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말했대. 됐어. 네. 그러면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어. 열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어. 맞죠? 네. 자, 그 중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되니? 작아져요. 작아져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 보일이에요. 보일. 무슨 관계예요? 그 부피가 반비례. 반비례 관계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걸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설명해서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요. 치. 보일 법칙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야 이 얘기죠. 네. 근데 반비례일 때요. 반비례인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찍어 놓더라도 네. 그 점에서의 X축과 Y축을 연결한 이 면적의 크기는 어때야 되니? 같다. 이건 항상 같은 게 반비례의 특징이죠. 그러니 이때의 압력과 이때의 부피를 곱한 값이나 이때의 압력과 이때의 부피를 곱한 값이나 그 값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얘는 그치? 네. 그래서 반비례라는 건 PV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 뜻이야. 이게 보일 법칙 내용이야. 맞아? 맞아? 오케이.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커지죠? 무슨 관계? 비례. 비례 관계. 얘네들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과학자가 샤를이라서 샤를 법칙. 되겠어? 자, 이때 온도는 무슨 온도여야 정비례 관계가 있을까? 켈빈.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예, 그렇죠. 그죠? 자,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얘 또한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네. 273분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요 상수하고요 얘를 곱해서 일정한 값을 만드는 요 상수하고 같은 상수예요? 다른 상수예요? 다른 함수. 다른 상수예요.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항상 일정한 상수값은 없을까? 아, 나 그거 찾아봐야지. 만들었겠군요. 만들었죠. 아, 만들었어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정한 상수값을 난 찾아봐야지. 특이한 상수, 그 상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리드베리. 빛의 상수라고. 빛의 맞아요. 상수.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됐어?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가 있고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수값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 특이한 상수를 알로 쓰겠다 이거야. 일반적인 상수는 K라고 쓰면 돼. 그래서 자 그러면 나는 이 상수를 찾기 위해서 표준 상태에서 실험해 봐야지. 라고 하면 표준 상태. ST. 네. 0. 표준적인 온도와 압력. 표준의 온도 압력을 STP 조건이라고 합니다. 표준 상태. 그럼 표준의 온도는 얼마? 0도씨. 압력은 1이야. 네. 1몰개의 부피를 집어넣으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였어? 22.4 리터지.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온도를 쳐 집어넣을 때 0도니까 얼마로 집어넣어야 되겠어? 273. 273 켈빈분의 아, 그렇죠. PV가 압력은요? 1기압이라고 하는 건 뒤져.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인데 헥토라고 하는 건 공 2개 대신에 붙은 값이야. 됐어? 네.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지. 얘는 단위가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 바꾼 건데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압력 단위지. 이걸 저기다 넣은 거야. 피자기. 됐어? 보이는요? 22.4리터인데 이것도 표준 단위가 아니죠. 우리는 MKS만 쓸 거니까. 그러면 MKS를 써서 만든 부피의 표준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됐어? 그러면 22.4리터는 얼마입니까?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입니다. 납득하냐? 저걸 때려 넣으면 돼요. 좀 이따 때려 넣자. 잠깐만 끄었다가 수고하셨습니다.